자기네 집이 다 무너져가기 시작하는 거야. 그리고 그 중에 여기가 춘천에 있는 이 단독주택들은 대부분 그 장애인들이 좀 살고 있는 집도 있었고, 그 다음에 또 노약자들이 굉장히 많으셨어요. 나이 많으신 분들이 살고 계시는 오래된 집들이 있어요. 많게는 40년부터 적게는 20년 동안 살고 계신 집이었는데, 거기에 옆에서 아파트를 지으면서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여름에 이 위에다가 전부 다 그 비가 새니까 거기다가 비닐막을 쳐놓기도 하고 비 받는 것들을 다 갖다 놨어. 그리고 눅눅하고 냄새나고 곰팡이 피고 집은 다 균열이 생기고 장판 밑이 아주 흥건해요, 우리. 근데 그 시공사가 거기도 그래도 중견기업인데 야, 이 정말 배상 안 하더구만요. 근데 여기서 그래서 공사를 이분들이 법원에다가 소송을 해서 공사를 중지시켜달라고 중지 신청을 했었어요. 근데 공사가 처음에 중지됐다가 나중에 시간이 길어지니까 공사 중지 가처분을 풀어줬어. 일정한 조건을 내걸고. 그러다가 나중에 결국 공사를 다 하니까 이제부터는 더 공사를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너무 힘든 거예요. 내 정말 이 균열 생기는 집들에 가보면 내 그 마음이 너무 많이 공감이 되는데, 소송에서 그런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지금 그래서 어떻게 금액이 나왔는지 한번 보세요. 지금 이 정도면 얼마를 배상해 줘야 되느냐. 기가 막힌 노릇들이 생깁니다. 여기 보시면 얼마를 배상해 줬냐. 그래도 이 집은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여기가 그 감정서에서 보수비가 얼마나 나왔냐면 이 집들마다 쭉 보시면 이 SC집, 여기가 SC집이 C등급이 나온 집이에요. 여기 C등급 나온 집은 그 감정서상 보수비가 5,600만 원이 나왔어. 5,600만 원을 들여서 보수를 해라. 근데 우리가 그래서 5,600만 원에다가 위자료를 2,000만 원 정도를 청구를 했거든요. 그러면 총액이 7,600만 원을 청구를 한 거야. 법원에서 6,000만 원을 인정해줬어요. 굉장히 많이 인정해준 거야. 이거는 사실 판결을 내린 게 아니라 우리가 법정 가서 계속 얘기했고 이거 갖고 못 산다. 그랬더니 법원에서 설득하고 해가지고 결국은 6천만 원 정도를 보수를 해줬는데, 이걸 재판으로 그대로 가면 이걸 왜 깎냐면 이 보수비가 새롭게 보수하는 비용이지만 그 중엔 오래된 집들이라고 했잖아요. 아까 그 SC 집도 보면 이게 70년도에 지은 집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게 C등급이라고 하지만 그동안 자연적으로 발생한 균열이 있다는 거야. 그 부분에 대해서 기여도를 감안을 해야 된다는 거지. 새롭게 공사로 인해서 발생한 부분이 비율이 그렇게 크지 않다.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감액을 해요. 그러다 보면 실제로 법원에서 판결받으면 5,600만 원에서 감액하면 3,000만 원밖에 안 나올 수도 있어요. 한 40% 감액하면 거기다 위자료 2천만 원 이것도 많이 인정해 준 거거든. 사람 죽으면 1억 원 인정해 주거든요. 근데 우리가 위자료액이 너무 작아. 사실 제가 볼 때.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6천만 원 갖고 이거 이 긴 세월 동안 있으면서 보수 제대로 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더군다나 이제 그 다음에 나머지 집들은 뭐 2,700 보수비가 나오고 그 위자료 4천만 원 청구했는데 이거 2,900만 원 인정됐어요. 그러니까 청구 취지 우리가 요구한 금액이 보통 78%에서 보통 적게는 54%까지 인정이 됐는데, 이게 전부 다 대체로 보면 70% 평균 65% 정도까지는 배상을 해주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합의를 해서 끝냈는데, 제일 안타까운 집이 아까 말한 2등급 A씨집. 이 할머니 집. 여기는 등급이 2등급이야. 못 살아. 근데 그러면 어떻게 해줘야 돼? 어떻게 해줘야 돼? 원래 건물을 짓다가 거의 못 살 진격으로 만들어놨으면. 집을 다시 지어줘야 되는. 일반인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그게 맞는 걸 수도 있어. 내가 볼 때 다시 지어줘야 될 거 아니야. 살 수 있는 집으로. 그러면 이게 헌차라고 내가 박았다고 자동차 운전하고 가다가 헌차를 받았어. 자동차 망가졌어. 야, 너 거의 원래 이거 돈 얼마 되지도 않아. 너 중고차 시세 나가면 200만 원도 안 돼. 근데 나는 여태까지 이걸 타고 출퇴근했는데 200만 원짜리, 야, 너 이거 200만 원 수리비가 더 나오니까 200만 원 줄게. 그냥 네가 알아서 해. 그럼 넌 갑자기 차 없어졌잖아. 그럼 200만 원 갖고 차를 못 사는데 내가 쓰는 사용 가치는 크잖아요. 그걸 사용 가치라고 하거든요. 편익. 내가 사용하면서 느끼는 편익은 큰데, 아니 그 차값 후졌다고 200만 원 뚝 주고 가버리면 그럼 나 어떡하라고. 이 집도 마찬가지인 거지. 그게 정말 화나는 거야. 새 집 지어줘 그러면. 근데 그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면 법률상 손해는 너 차의 잔존가치, 이 집의 잔존가치는 40년이 넘었기 때문에 잔존가치는
얼마냐면 680만 원이라는 거예요. 감정을 해보니까. 철거비가 근데 얼마인 줄 알아요? 380만 원이야. 잔존가치 680만 원에 철거비가 380만 원이면 그러면 얼마야? 300만 원이야. 300만 원. 집값. 너 이거 어차피 철거해야 돼. 너 그럼 300만 원밖에 이거 안 물어주면 된다는 거야. 남의 집 무너뜨려 놓고 못 살게 해놓고 너 집은 원래부터 오래된 집이고 망가질 집이기 때문에 300만 원만 주면 돼. 이런 법이 어디 있냐고. 내가 아무리 변호사지만 근데 이게 이론이야. 독일에서부터 온 이론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실질적인 아주 냉정한 손해, 법적인 손해는 교환 가치, 그러니까 잔존 가치를 넘어서 청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집을 수리하려고 그러면 수리비가 훨씬 많이 나와. 하지만 잔존 가치를 넘어선 손해배상 해줄 수 없다는 게 독일에서부터 오고 우리가 또 그거를 이어받아서 일본을 통해서 우리가 개수했다 그러니 그 법 이념을 갖고 와서 만든 법이야. 일반인들이 이 얘기 들으면 미치는 거지. 이 할머니 맨날 운다니까. 어디 가서 살아? 그거 갖고 여관비도 안 나와. 여관비가 하루에 4만 원씩만 따져도 만약에 3만 원만 따져도 1년이면 한 달이면 얼마야? 90만 원이잖아. 그러면 석 달 사는데 아휴 한심한 노릇이지. 그래서 내가 결국은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법원에서 얼마까지 인정을 해줬냐면 1,500만 원까지 인정을 해줬어요. 이 할머니 집은 정말로 내가 가슴이 아팠던 사건인데 그래서 법원에 이런 판결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잔존가치가 680만 원이라고 했잖아. 철거비가 380만 원이야. 그러면 손해가 두 개 합치면 마치 그 둘 다 손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언젠간 철거를 해야 되고 이거는 당연히 이제 붕괴가 되고 사람이 쓸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언젠가 철거할 비용까지 손해라고 보지 않는다는 게 법원의 판결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대법원 판결인데 불법 행위로 인해서 건물이 훼손되었는데 수리가 불가능하다라고 할 경우에는 철거 비용은 손해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대법원에서 이렇게 판결했어. 철거 비용은 청구를 못해. 근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청구하고 손해배상 해달라고 하고 위자료까지 청구해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1,500만 원 정도를 배상을 받은 건데요. 뭐 우리가 볼 때는 더 많이 받은 판결이라고 생각하지만 당사자 입장에서 미치는 거죠. 우리나라 법이 과연 정말 이게 타당한 거냐. 맨날 싸움질만 하지 말고 정치 보면 매일 싸우잖아요. 이 법원, 검찰, 뭐 정치인들 제발 좀 이념 논쟁 그만하고 실질적으로 사람이 좀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법원의 판결이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 과실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했으면 내 과실로 인해서 다른 사람의 집을 만약에 손해를 끼쳤다 그러면 더 실제 손해보다 더 배상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지. 그게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는 거거든 사실은. 내 잘못 때문에 망가뜨렸으면 200만 원 주고 차값 줬다고 얘기할 게 아니라는 거지. 더 줘야지. 그거는 네가 잘못했으니까. 그래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우리가 도입해서 손해배상에 대한 부분을 좀 더 검토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나온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그래서 굉장히 안타까운 사건이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우리 입장에서는 많이 도와드리고 했지만 그리고 본인들도 굉장히 고마워했어요. 저희한테. 하지만 이게 옳은 판결이냐. 과연 이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이 문제가 남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건 먼저 첫 번째 옆에서 공사를 시작을 한다. 털을 파기 시작한다라고 하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일단 민원 제기해서 안전 점검을 해달라고 해야 돼요. 안전 진단이라고 하는 건 아까 시설물 안전 및 유지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있는 안전 진단이기 때문에 건물의 구조체에 대한 문제까지 있는지를 평가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보면 정기 안전 진단이라든지 긴급 안전 진단이라든지 정밀 안전 진단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안전 진단까지는 아니지만 공사를 하기 전 사전 안전 점검까지는 해달라고 요구를 해야 돼요. 법에는 없어요. 반드시 사전 안전 진단을 해야 된다는 법률의 규정은 없지만 각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사전 안전진단 보고서를 제출하라고 하기도 해요. 착공하기 전에. 왜냐하면 굴착을 하게 되면 옆 건물에 영향을 줄까봐. 근데 법률상 의무는 아니기 때문에 안 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일단 사전 안전진단을 해달라고 요구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추후에 또 사중 안전진단, 그러니까 공사 중 안전진단, 터파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안전진단 해달라고 하셔야 되고 그 이후에 공사가 다 마쳐진 이후에 사후 안전진단을 해달라고 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건물이 공사를 하기 전에 건물의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래서 공사로 인해서 내 집에 균열이 생겼는지 기울기가 변화가 생겼는지 집안이 침하됐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전안전진단 반드시 요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전안전진단 보고서를 구청에 넣긴 하는데 제대로 됐는지를 잘 몰라. 그렇기 때문에 그걸 내가
참석해서 봐야 돼. 집주인이 현황하고 맞춰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반드시 본인이 참석한 상태에서 사전 안전진단을 해달라고 요구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또 사전 안전진단서가 있다고 한다면 정보공개 청구에서 그 내용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본인의 권리를 자기가 찾아. 그래서 그걸 가지고 비교를 해봐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안전진단을 안 해주거나 만약에 안전진단을 해줬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자기 집에 대한 영상을, 동영상과 사진을 잘 찍어 두셔야 돼요. 균열이 어떻게 생겼는지, 지금 현재 공사 진행하기 전에 모습을 그대로 찍어줘요. 사진도 찍을 때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찍는 거기 때문에 그냥 막 찍으면 안 돼. 이게 어느 집인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 균열간 벽에다가 보통 글씨를 써. 날짜를 적고 몇 월 며칠이라고 적고 사진을 찍으세요. 그래서 언제 균열이 생겼다는 걸 표시를 정확하게 해야 돼. 그래서 균열 게이지를 거기다 붙이는 거거든요. 그게 어렵다 그러면 거기에서 자료에서 몇 미리 균열인지 잰 사진과 그 날짜까지 적어서 기입을 두시고 동영상을 찍어 두셔야 돼요. 그래서 두 가지를 다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안전진단 요구하시고, 안전점검 요구하시고, 그 다음에 동영상이나 사진 찍어서 증거 확보하셔놓고, 그리고 나서 균열이 심해지기 시작했다, 집안이 침하되는 것 같다라고 하면 바로 공사금지 가처분 신청을 할지 여부를 판단을 받아야 돼요. 변호사한테 찾아가서. 공사금지 가처분 쉽게 안 해줘요. 약간 균열이 생기고 좀 약간 집안이 침하된다고 생각하더라도 법원에서는 나중에 사후에 다 보수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나중에 보수가 가능한 정도의 균열이나 집안 침하는 손해배상이 가능하기 때문에 공사금지를 안 해줍니다. 그래서 그 판단을 정확하게 받으셔야 돼요. 적절하게 만약에 정말 집안에 변이가 생기거나 균열이 생기면 민원도 넣으셔야 되지만 그때 바로 공사금지 가처분 인용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적절한 법적 대응을 하시라는 얘기를 꼭 드립니다. 제가 오늘 좀 균열 얘기하다 보니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 왜냐면 제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아침 방송이나 제보자들 하면서 이런 현장 내려가서 보고, 그리고 또 소송을 하면서 의뢰인들을 보면 너무 안타까워. 이거 처음에 변호사 보수도 하고 뭐 감정하는데, 아까 그런 감정하는데 얼마나 나오는지 알아요? 감정비만 4, 5천만 원이에요. 많게는 1억도 나와. 그 비용은 어떻게 되냐고. 저건 답답한 얘기 했는데 저건 빨리 조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발 우리 공사하시는 분들 다른 사람 자기 집이라고 생각하고 좀 안전 조치하세요. 안전대책 마련하시고. 자기 부모 집이면 사실 그렇게 하겠냐고. 근데 현장 수장한테 맨날 물어보는 게, 당신 집이나 당신 부모 집이면 이렇게 공사하겠어? 그리고 이렇게 나중에 보수 안 해주고 있겠어? 이 얘기합니다. 제발 부탁드릴게요. 현장에 계신 분들, 시공사분들 정말 자기 집이라고 생각하고 자기 부모님 집이라고 생각하고 공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